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강인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우선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천사가 죽던 날의 저자인 김옥숙 작가님을 제가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이 직접 또 본인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2003년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 낙타가 당선되어서 등단했고요. 같은 해 소설로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소설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다수의 책을 출간하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편 소설과 소설집 그리고 시집 등을 꾸준히 내고 계시고 수상 경력 또한 화려합니다. 소설 소파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제14회 청강문학상 소설대상을 수상했고 2025년에 제25회 부산작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청소년 소설인 천사가 죽던 날은 책씨앗 청소년 출판협의회 행복한 아침 독서로 선정되었고 2026년 문학나눔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등단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김옥숙 작가님이 직접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무더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사가 죽던 날은 문화재단 지원받은 책이 아니어서 이제 그 소협이나 작가회에 책을 이렇게 다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책을 아예 못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거의 몇 분 참석을 안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저기 그 여름 소설학교에 제가 책을 한 5권 들고 와서 좀 참석을 이른바 영업을 좀 하려고 콘서트에 좀 와주시라고 영업을 하려고 들고 왔었는데 영업이 성공을 해서 여기 저기 뒤에 초록색 옷을 입으신 박옥 선생님도 오시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예, 오늘 책이 이제 청소년 자살을 다룬 책이어서 이제 조금 읽으신 분들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많이 좀 나쁜 엄마였거든요. 잔소리도 심하고 아이들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이런 그런 내용들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청소년 소설 처음으로 천사가 죽던 날을 써봤는데 주제는 청소년 자살을 다루고 있지만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소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와 그리고 잘 듣는다라는 거, 경청에 대해서 경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독자님들은 독서 동아리 책꼬리 모임의 회원이신데요. 제가 책꼬리 모임을 소개해 드릴 테니 조금 소개글을 부탁드렸지만 아마 직접 소개를 하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두 분 본인도 소개해 주시고 또 책꼬리 모임이 어떤 독서 모임인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나이에 참 평생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책꼬리 대표 독서회라는 것을 대표해서 저와 옆에 조정원 선생님 두 분이 나왔습니다. 책꼬리 독서회는 중앙도서관 수정분관에서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서부터 이은주 작가님, 참 마음에 드시는 작가님의 지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대담자 우승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좀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마 소설가 협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칭찬을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옥숙 작가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칭찬해 주신 분이 이 책의 저자인지를 그래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안면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오늘 하여튼 좀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범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김옥숙 작가님과 조금 인연이 조금 깊은 것 같습니다. 작가와 사회에 책을 내면 이제 동료로서 리뷰를 쓰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때 천사가 죽던 날을 제가 리뷰를 했고요. 그 인연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그 부산 작가상을 수상하실 때는 또 낭독하는 영광까지 또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되니까 인연이 아주 깊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천사가 죽던 날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읽을 때마다 조금 매번 새로운 문장들이 보이고 또 그 유려한 글솜씨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 작가와 사회에 올렸던 그 리뷰를 쓸 때 가장 진지하게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제가 발제문을 조금 작성해 왔습니다. 또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책을 조금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도 조금 포함시켰고 그래서 조금 길다면 길 수 있는 길진 않습니다. 발제문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청소년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 줄 아니? 바로 자살이야.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생각에 빠지고 사흘에 1명꼴로 자살하지. 출산율은 꼴찌인데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살 공화국인 셈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자리는 작은 구멍 하나로 남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구멍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지요. 이렇듯 아이 하나가 사라지면 삶이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기보다 아이가 성취해낸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존심 상해하면서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가 외치는 마음의 소리는 점점 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마침내 아이가 사라진 다음에야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고 묻게 됩니다. 김옥숙 작가의 천사가 죽던 날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5아이가 등장합니다. 현성, 로운, 은서, 채은 그리고 수호. 저승에 도착한 수호는 귀신들조차 무서워하며 피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요. 머리에 뱀 대가리가 솟아나와 혀를 날름대고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수호는 머리에 솟아난 뱀 대가리를 떼어달라고 저승사자를 졸라댑니다. 저승사자가 알려준 유일한 방법은 자살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언어를 선택해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딱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자해를 해도 아파서 학교 못 갔을 때 연락 오는 친구, 아침에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안녕 이렇게 인사해주는 친구,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는 친구, 급식 안 먹었을 때 보건실에 있나 찾으러 오는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인생은 따뜻한 봄의 꽃밭이 될 것입니다. 김옥숙 작가의 천사가 죽던 날을 읽으면 5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말투, 옷차림, 걷는 모습, 울고 웃는 모습까지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작가가 그려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피상적이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현실감 넘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언어를 제대로 구현해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가의 천사가 죽던 날을 읽으면서 작가로서 가장 반성한 부분이며 독자로서 가장 감동한 지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으려고 했고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어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 인물을 픽진하게 구현하려는 작가의 노력은 비단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단편집 소파에 뚫린 작은 구멍에서도 이런 노력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청강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 소파에 뚫린 작은 구멍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인 나를 얼마나 탁월하게 구현해내었던가요. 한때는 나도 억대 연봉을 받은 금융맨으로 잘 나갔던 적도 있었지만 코인 광풍에 휩쓸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지고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객의 계좌에까지 손을 대 결국 고소를 당하고 집까지 날리고 신불자가 된 쓸모없는 존재를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지내는 소파맨으로 그려낸 작가의 필력은 탁월했습니다. 김옥숙 작가의 소설집 소파에 뚫린 작은 구멍, 그리고 장편소설 천사가 죽던 날에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가난, 좌절, 그리고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둡고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책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작가가 그 자리에서 독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작가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가가 소설 안에 펼쳐놓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한 구절을 들려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줬으니까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 살아갈 이유나 목적을 몰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살아. 폭풍우 치는 날들만 있는 게 아니야. 햇살 눈부신 날도 있어. 그냥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면 돼. 그러면 된 거야. 네, 조금 길었지만 조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 작가님께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 소개를 위해서 그 작가의 양력을 조금 세세하게 살폈는데 아주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많이 써왔고요. 그래서 또 모든 장르를 또 잘 썼다는 게 또 더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청소년 자살에 대한 문제는 또 작가나 일반인으로서 누구든지 깊게 생각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 자살을 다른 장르가 아닌 청소년 소설로 꼭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을 텐데 처음에 작정을 하고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소설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 끝에 이 장르가 낙점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청소년 소설은 처음인데요. 첫 청소년 소설인데 이 소설은 원래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원폭 피해자 소설 흉터의 꽃을 쓰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한 자살 공화국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제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렇게 좀 사고사로,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삼촌은 자살을 되게 젊은 나이에 하셨고 뭐 이런 이게 제가 죽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죽은 사람들보다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억울했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죽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연들을 이성에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성에 가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명의 자살자들이 저성에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야기를 구상을 했고 한 300매 정도까지는 어른들, 남녀노소, 뭐 거기에 뭐 연예인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뭐 청소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을 쓰다가 한 편 쓰다가 이렇게 중단된 소설이 몇 개 있는데 이 소설도 끝까지 달리지를 못하고 제가 좀 ADHD 성향이 좀 강한가 봐요. 그래서 중단한 소설들이 많은데 이 소설도 또 중단을 해놓고 있다가 한 3년 전에 저기 이제 그 도토리숲 출판사에서 제가 김형률, 원폭 피해자 김형률에 대한 평전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청소년 소설을 론칭을 저보고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후 문제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이런 그 청소년들의 고민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게 뭔가 막 찾아보다가 뒤적거리다가 그 창고를 뒤적거리죠. 쓰다 마른 작품들 중에서 찾아보다가 그러면은 청소년 이 자살 이야기를 청소년 자살 이야기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이게 청소년 자살 이야기가 무거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면 너무 힘들고 읽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야기라면 현실에서 진행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판타지 장르의 옷을 좀 입힌다면 좀 재미있게 저승에서 좀 저승사자도 무서운 저승사자가 아니라 좀 주인공하고 티키타카 뭐 농담도 하고 아재 개그도 하는 그런 저승사자가 나온다면은 독자들이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승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청소년 소설을 써봤는데 이제 판타지가 의외로 써보니까 조금 저에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자유를 주더라고요. 현실의 이야기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판타지에 옷을 피니까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진행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좀 쓰고 있는 소설도 또 판타지 소설입니다. 판타지 소설을 좀 당분간 좀 써볼 생각입니다. 네,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조금 이 저승사자도 조금도 무섭지 않고 뭔가 좀 스포가 되겠지만 뭐 저승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장이죠. 네, 그런 식으로 아주 말재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면 뭔가 청소년 소설이기도 하지만 메시지를 담기에 충분히 조금 적당한 소설이 아닌 장르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책꼬리 독서 모임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마도 단단히 질문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한 번씩 질문을 받아보고 작가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인 천사가 죽던 날은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 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시는지 뭐 제목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처음에 이 소설 제목은 납골당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준비했던 성인들 뭐 남녀노소 9명이 나오는 그 자살 이야기도 이제 웹소설 제목처럼 납골당에 모인 9명의 자살자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가지고 계속 이 납골당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겠다고 저는 소설을 쓰면은 제목을 거의 편집자의 의견을 좀 안 받아들이고 제 나름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제가 한 제목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편집자가 이 납골당이라는 말 자체를 아이들이 너무 거부감을 가질 거다. 납골당이 뭐냐? 납골당을 빼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저는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납골당의 아이들로 저는 처음부터 정한 제목이다. 이래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이 소설의 수호가 납골당 임시 저승인 납골당에서 깨어났을 때 천사가 천장에 날아다니는 그림을 보고 모든 아이들은 천사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천사도 죽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 이런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좀 뭐 혼자 생각에 잠겨가지고 장바구니 터들터들 끌면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기가 하나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내리더니 엘리베이터에 타는 3명의 무뚝뚝한 어른들을 보고 막 빵긋 웃으면서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무뚝뚝한 어른들의 표정에 막 웃음꽃이 막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정말 기쁨을 주는 천사였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천사들을 정말 그 뭐 벼랑 끝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이 죽게 만든 날, 천사들이 죽은 날, 그래서 이 어른들의 책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천사들이 죽던 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앞골당의 아이들보다는 천사가 죽던 날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저도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이 표지가 진짜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목도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죽는 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또 저는 세 자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 입시학원에서 이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극성스럽고 정보가 밝은 엄마, 그리고 무관심한 아빠, 그 다음에 재력이 좋은 할아버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5명의 애들의 자살을 보면서 5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요. 그나마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마지막에 현성이가 성아라는 우울증이 걸린 애 꿈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살아줘. 지금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성아한테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저한테 위로해주는 청소년 소설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한테 위로해주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마지막, 왜냐하면은 전부 다 한 가지씩 나타난다 하면은 자기를 죽게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현성이는 굳이 그래 착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5명 중에 제일 못된 애거든요. 제일 못된 애인데 다른 사람 3자의 꿈에 나타나서 했다는 그 구조 플롯을 넣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기 뒤에 김원일 선생님께서 이제 이 천사가 죽던 날 부산 작가상 심사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화로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뱀이 머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 이 소설이 이제 끝났으면 더 완성도가 더 좋아지지 않았겠나라고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되게 딱 그 절정에서 끝나고 좀 완결성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이제 청소년 소설에서는 약간 주제를 조금 노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조금 노출해도 조금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작가의 의도를 약간 조금 욕심을 부려본 게 끝부분, 그냥 끝까지 살아주라고 이렇게 한 대목인데요. 조재범 선생님께서 하필이면은 다른 아이들 뭐 이렇게 현성이라든지 뭐 다른 채연이라든지 로운이 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가장 말썽 부리고 고장난 아이인 수호가 그 역할을 맡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수호는 처음부터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였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아이가 얘는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달리 도박에 빠진 아이거든요. 요즘 청소년 도박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도박에 빠진 아이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생들이 가는데 이제 후배가 같이 좀 소개를 해줘가지고 같이 섞여가지고 단도박 센터에서 이제 그 부모들 아이들 청소년
뭐 도박에 뭐 이렇게 걸린 중독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이 도박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수호는 이제 이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 함정에 뭐 늪에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저성에서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그 이야기할 차례가 다가오는 거를 너무 겁을 내요. 두렵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자기가 잘못해서 심지어 부모님 돈도 훔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전거도 훔치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온갖 뭐 여러 가지 도박에 빠져서 부모님 이름으로 뭐 수백만 원의 대출까지 낸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맞고 뛰어내려서 자살한 나는 살 가치가 없다면서 그러는 아이인데 이제 이 듣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비로소 근데 이게 정말 뭐 이성에서 이루어졌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성에서의 성장은 뭐 소설이라서 판타지고 비현실적이죠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남의 이야기를 나와 같은 처지의 남의 이야기를 동병상련 들으면서 아이가 그 뭐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저성에 오지 않게끔 막아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일들 꿈에서나마 죽은 아이의 말을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것까지 아이가 성장했는데 실제로는 뭐 소설 속이어서 저성에서 성장을 했겠지만 이건 좀 비현실이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돼서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성에서 꿈에서 겨우 자기의 말을 전달하려고 간다라는 거는 네. 여기 보면 이제 5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게 소설이 환타지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굉장히 그 뭔가 원하는 바가 드러날 것 같지만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르게 왠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또 들어주면은 다시 환생해서 이렇게 다시 새로 태어날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제 자기가 꼭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어떤 이의 꿈에 나타나는 그런 행운이 한 번씩 주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그 현성에 대한 꿈에 나타나는 그거 질문하신 것 같고 우리 작가님도 그거와 더불어서 왜 이 주인공인 수호가 이 들어주기를 왜 그렇게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또 답변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그 작가님의 책을 낭독해 주실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의 그 낭독을 들어볼 텐데 그 부분을 왜 정해왔는지 그 이유도 좀 들어보고 또 낭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미영 선생님 나오셔서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구리 독서의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김옥숙 작가님의 천사가 죽던 날에 등장하는 5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언서의 이야기의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114쪽 중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7살 때였는데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 밤이었어. 나는 자다가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 창문에 비치는 시커먼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유령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 엄마 무서워. 엄마에게 무섭다고 매달렸어. 엄마는 남동생을 끌어안고 토닥여 주었지만 나는 본척만 척 했어. 저리 안 가? 엄마는 나를 확 밀쳤어. 마치 벼랑 아래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어.
엄마는 서준이를 볼 때만 웃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보고 웃어주기를 바랬어. 나도 한 번쯤은 사랑받고 싶었어. 환한 얼굴, 성난 목소리, 끔찍한 욕설이 아니라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 동생만 사랑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나도 엄마 자식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낭독한 것은 저 역시 아이를 키워본 엄마이기에 언서의 간절한 마음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언서는 엄마가 손을 들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 양팔로 머리부터 감싸는 아이였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마지막 한마디 말은 엄마였습니다. 나를 잡아달라고, 제발 잡아달라고 무섭다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언스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다정한 말 한마디, 엄마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진짜 어른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 책임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야말로 짙은 어둠을 빠져나오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보내는 살고 싶다는 신호를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죽고 싶다는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 중에서 215쪽 마지막 부분을 낭송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냥 사랑하기를, 사막 같은 세상에도 사랑이 꽃 피어나기를,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으로 번져 나가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엄청 되고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 이야기 중에서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을 받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너무 훅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팠고 그건 어른으로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못 해주는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수호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에 대한 친구 이야기인데, 제가 봉사로서 개인 집단 상담에 대한 글을 청소년들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 지금은 제가 너무 기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때 아이들의 그 마음이 정말 이 책 안에 녹아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도 부모였지만, 예전에는 학부모였고 지금은 부모였지만 그 마음 안에 먹먹함과 그걸 현실에서 죽음으로 맞이한다는 게 이 책을 그러니까 무서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옆에 두면 꿈에 나타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런 아이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다는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은 처음인지라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쪽에 수호 이야기입니다. 도박 비용을 구하기 위해 돈이 될 만한 것이며 뭐든지 내다 팔았어. 부모님께 게임기 산다고 25만 원 받고, 도박으로 잃고 옷 산다고 5만 원 받고, 그 돈으로 도박하다 바로 잃었어. 당근에 새 운동화도 내다 팔고, 집을 뒤져 중고 전자기기에 몰래 내다 팔았어. 집안의 물건을 내다 판 돈으로 토토를 했어.
조금 넘어가서 새벽 내내 도박하고 학교에선 맨날 잠만 잤어. 거짓말을 달고 살았어.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어떨 땐 돈을 빌리기 위해 눈물까지 흘렸어.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해야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꿈에서도 도박 생각을 하게 되니 24시간 도박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언제 들킬지도 몰라 조마조마하고 너무 힘들었어.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으로 돈을 날렸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싫고 죽고 싶었어. 엄마 아빠가 알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눈물만 나왔어. 멘털이 나가서 자살할 결심을 했어. 난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었어. 식구들이 잠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죽기 위해 옥상에 올라온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했어. 막상 죽으려니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냥 집에 돌아왔어.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주방에서 밥을 하던 엄마가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어. 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녀? 뭐하러 나갔는데? 핫식스 마셔서 잠이 안 와서. 몸매도 안 좋은 걸 왜 마셔? 혹시 너 무슨 일이 있어? 아니라니까. 중약하고 천국이란 포장지로 감싼 지옥의 입장권이 바로 핸드폰이야. 핸드폰이 손에 있는 한 도박은 끊을 수가 없어. 폰만 치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면 신상이 털려서 도박 사이트 수백 개의 정보가 퍼지게 돼. 그럼 다른 업체에서도 문자나 카톡이 와. 도박에 빠진 애들이 전부 나 같은 문제만 있는 건 아니야. 전교 1등을 하던 애도 달팽이 게임에 빠져 수백만 원을 잃고 성적이 뚝 떨어진 일도 있으니까. 도파민의 천국 도박 사이트는 개미 귀신이야. 도박에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함정을 파놓고 아이들을 끌어들여 처음엔 돈을 좀 따기도 하지만 한전하려면 돈을 넣게 해서 다시 게임을 하게 만들어. 도박에 중독된 아이들은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도 해. 심지어 금은방을 틀고 무인 점포를 털기도 하고 사기도 예사로 치곤 해. 불법 엄란물을 구해서 파는 애들까지 있을 정도야. 당근의 인기 가수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에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든 강큰아이도 있었지.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송금받고 잠수 타는 것도 서슴지 않아. 이렇게 해서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불사한다는 것까지는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이 글을 통해서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또 그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낭독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 방금 낭독해 주신 부분을 읽다가 저도 이제 본래 질문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면 되게 사실적이에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그리고 그 특히나 도박하는 부분은 진짜로 이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구했을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5 아이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다 다른데 아마도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봤던 그런 이유일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게 피상적이지가 않고 정말로 이 취재를 한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취재하고 이런 자료들을 모집하셨는지 조금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소설 쓰면서 이제 가장 취재에 공을 들였던 작품이 흉터의 꽃이거든요. 뭐 이제 책을 뭐 한 100권 정도 읽고 실제 이제 합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히로시마에 가서 끝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히로시마 가기 전날에 이제 남편이 뭐 타워 주차장에 사고를 한번 내가지고 못 갈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일본어도 한마디도 못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갔다 오니까 돈이 뭐 진짜 동전 몇 개만 남았어요. 어떻게 국제 미화가 안 되고 갔다 온 게 전 그래도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용기를 냈다라는 내 자신이 쓰고 나서는 너무 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박 문제를 쓸 때도 이제 후배가 대학원에서 상담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도박 센터 뭐 이런데 그 대학원생들이 가서 그 이제 부모들의 뭐 보호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도박 센터에 저를 거기 대학원생이 아닌데 넣어가지고 되게 고맙게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정말 정신병원에 아이들을 입원을 시켰는데도 나와서 또 도박에 빠지는 뭐 정말 도박은 손발을 잘라도 어른들도 빠져나오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기 그 강원랜드에 보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그 뭐 차들 폐차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도박은 뭐 그 마약보다 뭐 마약만큼이나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제가 뭐 저도 그 조재범 쌤도 입시학원 하신다고 했지만 입시학원은 아니지만 저도 생계를 위해서 저기 한 해운대에서 공부방을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교육열이 되게 높은 동네였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게임 이야기라든지 아이들의 용어 뭐 이런 것들도 듣고 그리고 이 다섯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아이들마다 파일들을 따로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하고 청소년 소설도 처음 도전하는 거라 청소년 소설도 한 뭐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자료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자살에 관련된 아이들 고민들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을 아까 다큐멘터리라고 하셨는데 좀 문학성은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취재를 조금 꼼꼼히 해서 좀 소설을 쓰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아이들의 고민이 다양한 고민들이 좀 총망라되지 않았나. 뭐 처음에는 한 9명을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5명으로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조사를 했는데 너무 산만한 소설이 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5명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네. 문학성이 떨어지다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책고리 독서 모임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읽으면서 저성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오히려 자살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특히 최녹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캐릭터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을 제 스스로 아쉬운 대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김애란 소설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긴장감 있게 읽었는데 혹시 이 5명 중에 최소한 2-3명 정도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같이 뭔가 연관 있게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형이 군 어문사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형이 이제 부마항쟁 때 강제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서 죽었는데 자살로 판정을 했습니다. 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살아있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성에서 지금 죽은 자 5명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낸 부모, 가족, 친지들의 이야기가 한 토막 정도 있었으면 조금 더 균형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음을 제공한 살아있는 사람들 다 범죄자 내지 죄인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누군가 한 명이 꿈속에 나타나서 최소한의 거기 죽음을 제공했던 그 원인 제공자와 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있었으면 훨씬 좀 더 따뜻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네. 저기 조재범 선생님 예전에도 작년에도 필력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서평 천사가 죽던 날 서평을 쓰신 거를 링크를 받고 한번 읽어봤는데요. 서평 보면 정말 전문 작가도 이렇게 쓰기가 힘들 정도다. 하나의 어떤 소설을 보는 듯한 문장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뭐라 그럴까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이렇게 받아 적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문장을 쓰시는 정말 필력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내용인데 필력에 너무 놀라서 제가 부러웠습니다. 이런 필력을 가지신 그리고 또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고요. 저 첫 번째 질문이 김혜란 작가 스타일의 그 이중 하나는 거짓말.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김혜란 작가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제 쓰는 소설에 해당되는 소설만 좀 주로 읽다가 요즘 읽어야 될 소설들 필독서를 좀 많이 못 읽고 있는데요.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물들이 삶 속에 어느 한 시점에 잠시 스쳐갔다가 나중에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어떤 소설 읽을 때 쾌감,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법을 잘 사용하는 게 그 정세랑의 그 피플입니까? 그 50명의 인원을 그런 식으로 겹칠 수 있을 정도로 필력이 대단하고 또 대단한 재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법을 조금 더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조금 다음 소설에 그런 걸 한번 좀 적용을 해보고 싶고 소설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자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은 아이들의 이야기만 왜 5명의 이야기만 집중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9명의 자살자들 이야기를 서두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 아이가 중학생인데 자살을 해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죽은 원인을 몰라요. 너무 괴로워요. 엄마는 맨날 울고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의 죽음을 파다가 저성에 가서라도 내가 죽었으라도 그 아이를 만나서 죽음의 원인을 묻고 싶어서 죽는 엄마의 이야기를 한번 설정을 했는데 아마 다음에 이 천사가 죽던 날 2탄으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지 모르겠습니다. 흰뱀이 머리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5명의 죽은 아이들의 이야기 아까 각자 아이들마다 파일을 해놓고 썼다고 했는데 죽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야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덜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우아한 거짓말에 보면 아이가 죽은 거에 대한 엄마와 남아있는 언니 만지입니까? 만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이나 누군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족은 한 7명까지도 평생 이런 트라우마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 짐을 안고 가고 한 30명까지 주변의 지인 30명까지 자살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내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계속 끊임없이 후회를 하게 되고 그 순간을 그랬더라면은 그런 후회를 하게 되죠. 여기에
감정 중에서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 수치심이고 저는 또 두 번째는 또 후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성이가 죽고 나서 엄청 후회를 합니다.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왜 죽었을까에 대한 후회를 엄청나게 해요. 예. 그런 뭐라 그러나 이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후회. 내가 그때 저기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주었더라면은 이런 후회의 감정. 조금 조재범 선생님 말씀처럼 그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나왔더라면 더 입체적인 이야기가 좀 되었을 건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자살 문제 보고서 다큐멘터리처럼 소설을 좀 진행했다라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5명을 파고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내놓은 이런 식으로 소설을 너무 약간의 그 질문과 답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도식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네, 예. 너무 저기 전문 평론가처럼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으십니다.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그 산자의 이야기가 좀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쓰면은 되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좀 쓰고 싶고 저것도 좀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설이 점점 산으로 가고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작가가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처럼 깔끔한 소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자의 이야기는 또 다른 소설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니까 잡서를 먼저 잠깐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저번에 술 마시다 뭐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이 담임을 하는데 학생들 자기 반 애들 보고 부모님 지갑에 손대본 학생 한번 손들어봐. 솔직히 손들어봐 그러니까 반 이상이 손들더랍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들은 조금 더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작품을 읽다 보니까 이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떤 갈등과 또 감정성들이 아주 또 입체적으로 이 마음에 와닿는데 이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쓰시면서 그래도 또 5명에 가장 마음이 가거나 또 집필 감정적으로 이입하기 힘들었던 인물이 있을 건데 누구였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저 감정적으로 좀 이입하기 힘들었던 인물들은 크게 좀 없었고 너무 감정을 너무 넘치게 조금 노출을 좀 제가 절제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돼버려가지고 조금 다음 소설에서는 감정이입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소설의 단점이 좀 너무 소설이 이렇게 달고 짜다 뭐 배달 음식처럼 저 배달의 천국을 보면 실제 좀 너무 소설이 조금 여러 가지 막 그 심각한 내용들 뭐 조금 드라마에서 막 그런 갈등들 이런 단짠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이들 좀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아이들을 제가 소설이지만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특히 아까 은서 이야기 읽어주셨는데 정말 엄마라는 말은 뭘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주기는 그런 사람이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복도식 아파트에, 엄마가 은서 엄마의 모델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그 창문에 매달려 가지고
누구야 학교 잘 갔다 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다정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복도를 울릴 정도로 터져나갈 정도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막 그 아이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너무 새어 나오는데 저도 신고를 안 했지만 아무도 신고를 안 했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한 몇 년을 한 4년을 살았는데 그 울음소리가 늘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신고를 안 하는 나도 이상하고 옆집도 이상하고 아이는 정말 잡는다고 막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저 집은 저 엄마는 또 너무 아침마다 너무 또 다정하게 막 내려다보고 뭐 조심해서 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약간 모델로 했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그 남편 좀 사업이 망하고 생계 때문에 이제 해운대에서 공부방 할 때 아이한테 여러 가지 좀 화풀이 했던 적도 많고 뭐 짜증 부렸던 적도 많고 좀 그런 엄마였거든요. 이제 이 어른들이 그 정말 자신들의 여러 가지 힘든 점을 가장 만만하고 아이들한테 푸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은서 이야기도 또 되게 안타깝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특히 주인공인 우성수 선생님이 질문하신 저 마음이 가는 아이는 수호입니다. 뱀이 두 마리나 달렸고 이 아이는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은 뭐 부모의 학대라든지 친구의 뭐 괴롭힘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의 상황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지만 얘는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 도박에 빠진 걸 전적으로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뭐 요즘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도 핸드폰, 스마트폰, 뭐 이제는 또 AI까지 나와서 정말 뭐 우리가 너무 위험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뭐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문자가 날아오기 때문에 어른들도 조절하기 힘든데 수호 같은 아이, 충동적인 아이, 뭐 고장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아이 또 말도 남의 말도 잘 못 듣는 아이가 이제 저승에서 다른 친구들, 나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승에서 성장하는 이게 이런 수호한테 제일 좀 마음에 갔습니다. 예. 작가님이 소설을 아주 달고 짜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소설을 엄청 맹숭맹숭하게 쓰는 저로서는 아주 부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좀 많이 읽어가지고 저도 달고 짜게 쓰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전에 독자님들의 낭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이 가장 조금 아끼는 그 부분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른 이유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들을 때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세 부분을 했었는데 그냥 한 부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하는 것보다 저기 끝부분을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신 조재범 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하는 부분부터.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는 마지막 절규지. 그 피 맺힌 목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주었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 그건 사랑이야.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지. 귀를 기울이게 있는 게 바로 사랑이야.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 죽어가는 천사를 살 수 있는 건 오직 사랑이야. 사랑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단다. 성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성아를 터널 끝으로 데리고 갔다.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이 보였다.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붉게 물든 단풍잎, 풀잎을 흔들고 가는 바람, 강물 위로 반짝이는 햇빛,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흩날리는 벚꽃잎을 선아에게 보여주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삶이 아름다운지를 알기를 바랐다. 성아가 걷지 못한 길, 가지 못한 길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성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를 듯 말 듯 했다. 성냥불 같은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 커지는 것 같았다. 성아야, 많이 힘들지? 지금까지 잘 살아줬으니까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 천사들도 때론 죽고 싶은 순간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나비나 비둘기나 길고양이나 나무들은 그냥 살아. 살아갈 이유나 목적을 몰라도 누가 인중해 주지 않아도 그냥 살아. 개미나 벌레도 최선을 다해 살아. 살아있는 존재는 사는 게 목적이야. 흐르는 강물처럼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 폭풍이 몰아쳐도 가지가 부러져도 꿋꿋하게 사는 나무처럼 살아. 폭풍이 치는 날들만 있는 게 아니야. 햇살 눈부신 날도 있어. 그냥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면 돼. 그러면 된 거야. 나는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이 닿기를, 간절한 말이 닿기를 빌었다. 죽은 아이의 말이 살아있는 그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며 간절히 말했다. 살아줘, 끝까지. 아, 너무 낭송을 잘하십니다. 예, 제가 낭송한 것보다 훨씬 느낌이, 예,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계셔가지고 낭송이 너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저기 어젠가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초록이라는 사람의 유튜브인데요. 19살에 자살을 한다고 뛰어내렸는데 하반신 마비돼서 지금 그 화가로 그래도 이제 휠체어 타고 자기 혼자 생활하면서 있으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화가로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만약에 이 자살이 진짜 만약에 자살을 성공 아닌 거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살에 성공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그 삶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임초록이 뭐냐면은 그림을 자기 오빠는 너무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였고 자기는 좀 공부를 못하니까 엄마가 일찍부터 니는 그림으로 성공해라 이러면서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인 얘를 보고 입시미술을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했대요. 입시미술은 하루에 8시간씩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하면은 이거 아이에 대한 완전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을 입시 미술을 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정말 엄청나게 그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엄마한테 반항도 하고 집도 가출하고 이러다가 죽기 바로 전날에 엄마 왜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전화로 처음으로 그때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 막 따지고 그렇게도 못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가출하는 걸로 반항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은 엄마가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네 미쳤다, 네가 망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더래요. 근데 얘가 엄마가 한 번만 들어줬더라면 내가 진짜 그때 너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아니면은 부정이라도 안 했더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건데 얘가 그때 이제 이 삶의 모든 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끈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고 뛰어내렸는데 애가 어릴 때부터 너무 그 엄마한테 그 강하게 정신 멘탈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뼈가 다 부러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자기 몸이 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기절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절 안 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판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회복하고 다시 그림 그리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엄마에 대해서 용서는 할 수는 없지만 엄마도 부모가 처음이어서 안 그랬겠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식으로 담담하게 말을 하던데 저기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죽은 사람들 이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뭐 이런 하나하나 막 욕심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욕심을 낸다든지 저도 되게 좀 심하게 뭐 학부모 엄마가 아닌 학부모로서 아이한테 좀 심한 엄마였는데 그냥이라는 말 그냥이라는 부사가 전 참 좋은데요.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살아 있기만 하더라도 뭐 그냥 이제 뭐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식구들하고 옆에서 툭툭 치면서 그냥 밥 먹는 시간 이 시간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그냥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이제 정말 뭐 어떤 큰 일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걸 겨우 뭐 늘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살아가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낭독을 했는데 그냥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면 돼 뭐 큰 거 안 해도 그러다 보면은 이 지금 아이들은 뭐 아직 뭐 전두엽 기능이 덜 자라가지고 이 사소한 문제 먼지 같은 문제도 막 엄청나게 태산같이 우주같이 이게 뭐 생애를 다 집어삼킬 그런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좀 시간 지나면 된다라는 걸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말할 때 뭐 그냥 괜찮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훈계하는 마음, 뭔가 애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들이 아이들한테는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못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후배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자기 어떤 일을 뭐 조금 약간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틀어놨는데 그냥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후배가 막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랬거든요. 이것 갖고 그렇게 하늘 일인가? 얘 진짜 문제 있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후배는 자기 이야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야기 꺼낸 거였는데 뭐 이러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습관을 조금만 고치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좀 융통성이 없어서 막 이렇게 그런 버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고 저도 이 듣기 기술을 좀 익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나 또 앞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이나 이걸 읽어보면은 그냥 존재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참고로 이제 방목을 한 입장으로서 경청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읽은 분도 계시고 또 못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읽은 분은 책 내용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작가에게도 아무 그냥 일상적인 얘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내지는 두 분 정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책을 읽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이런 자리에 와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한 30년 넘게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사실 그 이 책을 독서회 참여하면서 같이 읽게 되었는데 제목부터도 그랬고 읽는 내내 상당히 좀 불편했고 힘들었다 하는 그거는 뭐 감출 수가 없었던 감정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학교 있을 때 많이 목도했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런 애들 실패한 애들 심지어 뭘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간 애들 빈소에 가서 그 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 그 다 오버랩 되면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까 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죽은 자살을 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떤 찾은 최종적인 나름의 답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그 저승이라는 거죠. 그 저승에서 나름은 일종의 카운셀링 같은 형태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그 죽음의 미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수 저도 좀 그런 느낌인데 왜 그러면 꼭 저승이라고 하는 데서 그걸 답을 찾아야 되냐? 그 학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르치고 길러내는 그야말로 훈육의 어떤 관점이 있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은 없다는 거죠. 상담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육학 배울 때 상담은 제일 잘하는 상담은 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점수 맞춰서 대학 보내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몰렸고 자살을 이르게 되었다고 보였는데, 근데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목에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래 작가님 아까 저 2편 속편 뭐 이런 말씀을 잠깐 이제 하셨는데 사라져.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입니까 아직?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해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현성이 엄마 반성했을까요? 하루 이틀 하다가 또 돌아갈 거예요. 로운이 친구들, 학교 일진들, 그 아이들은 여전할 겁니다. 은서 엄마 똑같을 거고요. 수호를 둘러싼 그 게임 도박 그 행태에 있는 그 악당들, 그 사람들 똑같을 거고, 그런 어떤 것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노출돼, 그 아이들은 다 노출돼 있고, 그런 데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만한 세상이야 돌아와줘, 살아줘. 그거는 좀 그들에게 호소하기에 우리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뭐 교육청 같은 데서도 보면 애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우리 언론 같은 데서도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땜질식 처방 막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하고, 교육청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책임 회피성 그런 그 매뉴얼, 거기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런 거 따져서 선생님 징계하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엄쳐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이 천사들이 저성이 아니라 이성에서
천국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대안들이 이 천사가 죽기 전날 찾아서 조금 어떤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뭐 작가님께 한번 고민은 있으셨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한번 다음 소설 작품에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질문 속에 또 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질문에 제 질문을 좀 엎어서 조금 작가님께 마지막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그 속편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다 말하지 못한 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그런 것도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해 왔던 질문이, 앞으로 이제 작가님이 지금 많은 사회 문제에 이제 천착해서 많은 글들을 써내시고 계신데, 지금 또 관심을 두는 분야가 어디이고 또 그것들을 어떤 장르로 풀어내실 건지 제 질문에도 답을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의 질문에도 조금 답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을 정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들이 현실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면 저성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저성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전 이 속에서 이제 팽나무 900살 먹은 팽나무를 되게 중요한 상징으로 넣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동네 500원 너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너티나무에서 놀던 기억이 제일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였는데, 그 너티나무가 잘려 나오고 없어요. 경지 정리한. 이제 이 너티나무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이야기를 못하면 그 뭐 옛날에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식으로 외쳐야지 속이 시원해지듯이,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팽나무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뭐 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교권관리국 만든다고, 실제 뭐 교육감이 만든다고 뉴스도 나왔던데요. 지금 뭐 이렇게 요즘 뭐 AI로 뭐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틀어놓고 이런 자살을 고민했던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동병상련의 고민을 나누는 어떤 마음관리국 같은, 정말 뭐 어른들의 훈계가 아닌 마음을 막 털어놔도 되는 자유로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편한 앱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되어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위험 신호를 뭐 알 수도 있겠죠. 관리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제도화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좀 약간 판타지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아이들의 마음 들어주기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강희다 선생님 지금 뭐 이제 향후 작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작품도 그 뭐고 출판사랑 계약돼 가지고 쓰고 있는 작품도 또 저승 판타지입니다. 청소년 소설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어두운 내용이 아니라 저성을 무대로 하지만 조금 유쾌하게 조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어떤 뭐 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소설들을 뭐 많이 쓰긴 했는데, 제가 뭐 어떤 뭐 사회 참여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활동을 뭐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회 문학으로 어떤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능력들어. 그렇지만 제가 좀 예전부터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좀 많았어 가지고 그런 주제로 좀 쓰고 있긴 한데요. 향후에는 조금 뭐 인간의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 뭐 인간 본성, 부조리한 모순적인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리는 그런 소설, 그 다음에 여성 문제를 좀 다루는 소설, 그런 소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곧 나오겠죠? 예. 내년쯤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책고리 그 독서 모임에서 좋은 질문해 주신 두 분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신 두 분에게도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문학톡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